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식 자격증 대리 과정 9주차, 9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SQL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탑식에서는 그 탑식 그 에센스 교재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빅데이터 및 NoSQL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각 단위 변환 기술들, 그리고 이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등장한 NoSQL입니다. SQL이 아니라 SQL을 조금 더 SQL 자체가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들을 다루고 아니면 아주 작은 디바이스, 휴대폰과 같은 디바이스에서도 최근에는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런 데 사용되는 NoSQL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빅데이터 많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란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존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이 수집, 저장,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들로는 관리하기, 사용하기 힘든 데이터의 규모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분석해서 가치를 추출해내고 데이터를 빨리 수집 발굴하고 분석하도록 지원된 예, 차세대 기술과 아키텍처 기술들을 전부 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대체하는 기술, 그리고 아주 많은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데이터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R이나 자모비 같은 대량의 우리가 엑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엑셀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는 그런 툴들, 아니면 데이터를 빨리 수집 발굴 분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아주 많은 단어, 문장들을 학습해 둔 걸 빠르게 우리가 검색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의 정의를 단순하게 보면 그냥 큰 데이터인데 기존의 기술로는 다룰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3V, 3대 요소. 첫 번째, 볼륨, 크기. 데이터가 기존의 통상 소프트웨어의 처리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큰 데이터의 크기. 두 번째, 속도. 이 엄청 큰데 엄청 오래 걸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빅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준의 처리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빅 데이터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성. 다양성은 빅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바라이어티는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정형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엑셀 같은 데 이제 저장해서 정렬도 하고 필터도 걸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흔히 데이터라고 불리는 수준의 데이터. 그 다음 이제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들도 모두 포함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형은 고정된 필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이 우리가 일반적인 엑셀에다가 고형 데이터는 일반적인 엑셀에다가 이렇게 뭐 학번, 이름,
어, 각각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가지고 각 형식마다 규칙들도 있고 좀 잘 정돈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요. 그다음 이제 반정형은 뭔가 고정된 필드는 아니지만 뭔가 좀 뭐 비슷해요. 정형과 좀 비슷해요. 그게 이제 XML, CSV, XML, 엑셀, RDF와 같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정형 데이터 같지만 정형 데이터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HTML 같은 경우 뭔가 규칙은 있는데 이걸 정형 데이터라고 보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요. 그 다음 이 비정형 데이터는 아예 어떤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규약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 파일 같은 거, 그림, 동영상,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엑셀에 이렇게 넣어서 저장할 수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는 파일 단위로 다루잖아요. 파일보다 더 작은 단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보통 비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정형, 반정형, 비정형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의 다양성. 그다음 이 빅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그냥 바로 분석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모든 디바이스, 어떤 시스템, 어떤 장치,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수집 기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딘가 파일로 저장하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저장 처리 기술, 수집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통 이 데이터가 너무 대용량이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의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저장소가 나누어서 이 파일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커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 다음 단계인 분석에서 사용하기 효율적으로 빠르게 분석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제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분석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할 거냐, 상관관계 분석을 할 거냐, t-테스트를 할 거냐, 아노버 분석을 할 거냐, 이런 분석 방법들을 정하고 그 분석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이 분석 방법도 좀 빨라야겠죠. 우리가 아주 많은 데이터를 지금 수집 저장해 두었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난 결과를 표현하는 기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상태다. 뭐, 출산율과 뭐, 학생들의 직업은 뭐 연관이 있다, 연관이 없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걸 표현을 예쁘게 해야 사람들이 정확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이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R이나 그래프 기술, 도면 기술과 같은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을 이 라이프 사이클 단위로 처음에 수집할 때, 저장 처리할 때, 분석할 때, 표현할 때. 그리고 네 개의 라이프 사이클은 더 자세히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탑시은 이 네 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기술은 ETL,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걸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ETL, 웹 크롤링, RSS 피딩은 뭐 요새 잘 안 쓰죠. 뭐 오픈 API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웹에서 생성되는 문서 혹은 데이터들을 웹 크롤링, 웹에 있는 걸 크롤링해서 내가 항상 자주 보는 SNS나 어떤
글, 아니면 공지가 올라오는 게시판, 이런 데는 이제 웹크롤링 세팅해놓고 매일매일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웹크롤링이고요. ET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어떤 조회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것을 ETL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수집 솔루션들이 다양히 있고요. DBMS를 이용해서 DBMS에 있는 걸 아니면 특정 센서, 센서 특정 값을 수집하거나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단위로 수집을 하거나 HTTP, 웹크롤링과 같이 HTML에 있는 이 페이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대용량의 데이터와 이 비정형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우리 알잖아요. 엑셀 파일 이런 거는 사실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은 용량이 되게 크죠. 그런 데이터들도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로 어떤 기술을 쓰냐?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DFS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의 GFS 아니면 하둡,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묶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인 것처럼 내가 그냥 폴더에 툭 저장하면 그 파일을 알아서 얘가 어, 여러 대의 컴퓨터, 여러 대의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시스템을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SQL, Not Only SQL이라는 이 NoSQL은 전통적인 광기형 데이터 베이스보다 덜 제한적인 일관성 모델을 사용해서 일관성 모델이 있으면 데이터의 어떤 조회 성능이나 데이터의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이 NoSQL 계열들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내가 특정 목적에 맞게 분석하고자 할 때 빨리 읽혀줘야 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들이 HBase, 카산드라와 같은 이런 NoSQL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분산 병렬 처리는 뭐냐면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컴퓨터 한 대가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럴 때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가 뿌려주고 뿌려진 그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산한 결과를 다시 더 합쳐줘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맵 리듀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DFS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분산 환경,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맵 리듀스는 이 맵 리듀스 두 개에 나눠진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여러 군데의 PC에 저장을 할 때 인풋, 간장, 공장, 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이라는 이런 인풋이 있으면 이 인풋을 스플릿 한 다음에 맵, 스플릿 분산, 잘라낸 다음에 매핑, 맵 리듀스의 맵, 이 각 데이터들끼리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간장 두 개, 공장, 간장 하나, 된장 하나, 공장 두 개, 공장장 두 개구나라고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리듀싱을 할 때는 이걸 다시 합쳐서 우리가 처음에 인풋에 넣었던 결과를 그대로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리듀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압축하고 압축 푸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압축하고 원할 때 압축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라고 하고요.
두 개가 무조건 같이 써야 되죠. 맵이 압축이고 리듀스가 압축 푸는 거니까 압축을 했으면 압축을 뿌려야지 우리가 무슨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능을 맵 리듀스라고 하고요. 다음은 표현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 시각화를 해주는 기술을 말하고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숫자, 통계, 가치 있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엑셀에 막 몇만 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보지 않고도 이 데이터의 의도,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고요. 뭐 시각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데이터들을 X축을 시간으로 Y축을 우리가 지켜보고자 하는 값으로 주어서 보여주는 방법을 시각화. 그다음 분포 시각화는 관계의 비율, 두 어떤 비교 변수들끼리의 비율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포 시각화. 그리고 관계 시각화. 두 변수들 간의 관계, 두 변수가 되게 유사한 대치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두 변수가 아주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관계 시각화가 있고요. 비교 시각화는 이 관계와 분포보다 더 이제 나아가는 개념인데, 어떤 크기 비교. 예를 들면 뭐 그런 비교도 있잖아요. 뭐 나라들끼리 면적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라들의 GDP를 진하게 표시해서 어떤 나라가 좀 진하게 GDP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시간 분포 관계와 같이 딱 떨어지는 XY 값이 아니라 조금 이들 간의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관계를 해줄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 시각화는 이제 공간이니까 지도를 이용해서 지도상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예, 실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지도상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지역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간 시각화입니다. 다음은 NoSQL, Not Only SQL.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서 비정령, 초고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구조인데요. NoSQL 특징은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처리니까요. 그리고 유효한 스키마 사용. 그러니까 스키마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청사진, 우리가 테이블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관계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스키마인데, 스키마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기본 키, 외래 키, 뭐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다고 아주 자유로운 변화가 되기 쉬운 스키마를 쓰고 있고요. 저렴한 클러스터 구성, 우리가 클러스터 구성, PC 여러 대를 묶어서 이렇게 구성하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돈이 좀 많이 들게 되는데 NoSQL은 그런 비용들을 좀 쉽게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CLI,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는 질의 언어, SQL을 통해서 DCL, DML 이렇게 통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NoSQL들은 그런 별도의 질의 기능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터페이스를 바로 연결해서 쓴다든지 객체로 그냥 불러서 쓴다든지 그런 형태로 높은 가용성까지도 같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보니까 바로 그냥 뭐 배열에 넣어버린다든지 바로 어떤 객체에 넣어버리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한 만큼의 무결성도 뭐 정규형 1차, 2차, 3차 이런 거 없고요. 딱 내가 논리 구조를 보장할 수 있을 수준 정도만의 무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 리스, 스키마 없이 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키, 외래 키, 뭐 후보 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념들을 보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링은 이런 형태로 테이블, 관계들끼리의 이런 막대기로 표시되게 되는데요. 릴레이션들끼리. NoSQL은 그런 거 없습니다. 유저면 유저에 대한 정보들 쭉, 아이템이면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 쭉, 이들 간의 관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NoSQL의 목적은 빠른 조회,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뭐 중복도 불가능하고 뭐 정규형도 일부 만족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설계를 할 때 업무 특징에 따라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NoSQL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그럼 이 구조 만들어 쓰다가 이거 좀 수정해야겠다. 그럼 수정해서 쓰고 이렇게 좀 프로그램에서 이 NoSQL을 거의 바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에 필요로 하는 개발자만 있어도 NoSQL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NoSQL의 CAP 세모 이론 어, 데이터의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용성, availability. 아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연성, 단절래서, 파티션 톨러런트, 이 모두를 만족하면 좋은데, 사실 이 모두를 만족하는 이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관성과 가용성을 극대화시킨 게 일반 RDBMS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C, 일관성과 단전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어, 분산을 음,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그리고 가용성과 단전래성, 단전래성이 있는데 빠른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동기된 이런 카산드라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A 더하기 B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은 이 세 가지 다를 만족할 수는 없고 두 가지씩만을 만족한다. 이게 CAP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인공지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해와 활용 영역에 들어있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아직 잘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두 개가 좀 동떨어진 기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두 개 다는 같은 근간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 기계의 지능을 주기 위해서는 기계를 학습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능을 향상시키려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이 지각, 자연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컴퓨터한테 실현을 시킨 겁니다. 실제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처럼 많이 학습하면 많이 똑똑해지고 조금 학습하면 조금 학습한 만큼의 판단밖에 못하는 것이고요. 뭐 사전적이고 이런 철학적인 의미로는 실제 인간의 지성을 갖춘 존재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다라는 의미였다면 지금은 모방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학습해서 사고하는 이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끔씩 접하는 챗GPT 같은 경우도 사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건데 여러분도 그만큼의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챗GPT처럼 글도 잘 쓰고 뭐 시도 잘 쓰고 감상 그 독후감도 잘 쓰고 이메일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자기 일생에 학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학습 능력 중에 언어, 문장,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이런 전문가, 아니면 규칙 기반과 같은 시스템을 그 제일 위의 단위의 기술로 보고요. 그보다 이제 더 작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 판단하는 것을 결정트리, 선형, 회기식, 퍼셉트론과 같은 예측이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 내부에는 딥러닝, 딥러닝은 결국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판단해내는 기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분류, 약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만 작용하는 구글 맵스, 자율자동차, 구글 번역, 페이스북 추천과 같이 유튜브 추천, 이런 알고리즘, 이런 인공지능은 특정 상황들, 얘가 뻔히 보여요. 얘가 가지고 가는 입력값들이 어떤 것이고, 그를 기반으로 어떤 출력값을 주는지. 그 다음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 어, 터미네이터, 비서 로봇, 공장의 로봇과 같은 인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을 하는 이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초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넘는 단계의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들을 이 학습시키기 위한 첫 번째 학습 방법, 기계 학습에 대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이 사고, 능력, 지능을 향상시키는 학습 방법이고요. 환경과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이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고요. 기계학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지도학습,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게 간단한데요. 문제 그리고 정답. 이 코끼리 그림 주고 코끼리, 기린 그림 주고 기린.
이렇게 계속 지도시켜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코끼리 그림을 보여주면 이거 코끼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입력값과 원하는 출력값을 알려주고 그 x, y 입력, 출력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추측, 예측하는 것이 지도학습이고요. 다음 이제 비지도학습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쭉 입력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 인공지능은 이 공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것들, 군집화된 이 유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유사한 값이네. 이 값과 이 값은 다른 값이네. 이렇게 군집 단위의 어떤 기준을 목표 출력 값이 없이 그냥 입력만 쭉 주면 이런 입력 저런 입력들 길이를 자기 스스로 분류해내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이고요. 강화 학습은 우리가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얘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 판단이 좋다 그러면 상을 주고요. 판단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벌을 줍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그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사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강화학습. 그 우리 학교에서도 상 주고 벌 주고 하잖아요. 상점 주고 벌점 주는 것처럼. 일종의 강화학습이죠. 보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아, 상을 주는 일은 그런 판단은 해야겠고 벌을 주는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x, y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됩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학습하는 것 세 가지 기계 학습이고요. 대표적으로 기계 학습의 지도 학습은 신경망,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뇌를 그대로 만드는 신경망. 그리고 신경망이랑 또 뭐 거의 유사하긴 한데,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라 해서 중반에 이제 은닉층을 두어서 우리가 입력된 값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값으로 출력이 되는지, 뭐 신경망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마르코프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트리를 가지고 이 각 트리의 위치에서 뭐 우리 조건식 쓰듯이 특정 조건을 간접하면 저기로 해서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값을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의사결정 트리고요. 뭐 NLP 다층 신경망은 뭐 인공신경망이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있는 이 입력층 혹은 이제 은닉층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 부분을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한쪽 방향성을 가지는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건 지도학습이다. 입력에 대한 출력이 정해져 있는 지도학습이다. 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지도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 군집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군집이랑 이 군집은 연관이 있네. 저 군집이랑 이 군집은 다른 군집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군집 단위에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 뭐 개랑 고양이 이미지를 막 던져 넣으면 얘가 개랑 고양이는 다른 어떤 군집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군집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딥러닝으로 갑니다. 예, 머신러닝보다 더 하위의 개념. 머신러닝은 이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계를 학습시켰다면 딥러닝은 능동적인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입력 출력 없이 그냥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딥러닝은 비지도의 학습의 일종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CNN, 뭐 CNN 같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아주 많은 인풋 데이터, 자동차의 이미지라든지, 어, 자율주행할 때 보면 카메라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계속 그냥 주는 겁니다. 챗 GPT처럼 문장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떤 연관이 있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물체가 저기 서 있으면 저 물체랑 나랑 부딪히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냅니다. 그게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특정 단어라서가 아니라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스스로 판단해내서 그걸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딥러닝이고요. 딥러닝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DNN 같은 경우는 초기 ANN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 은닉층으로 구성시킨 인공신경망 구조이고요. 왜냐하면 인풋에 대비하는 아웃풋 레이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은닉층이 많을수록 훨씬 더 정밀한 구현이 가능하니까 DNN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요. CNN은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구조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의 컨볼루션을 계산해서 이미지들끼리 여러 스레드를 겹치면서 이미지 최종 결과물을 판단해내는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인공신경망이고요. 그다음 RNN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력에 따라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학습이 필요하게 될 때 이 R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DBN 같은 경우는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그래프 생성 모형으로 잠재 변수의 다중 계층으로 이루어진 심층 신경망으로 히든 레이어들 아까 뭐 사실 여기 DNN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다중 계층 이 비지블 레이어랑 히든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층층이 적재시키는 것이 딥러닝 알고리즘 DBN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이해 활용 영역을 모두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 시스템, 우리 컴퓨터 시스템, 이 시스템이랑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돌고 있는 프로세스들, 운영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 그리고 컴퓨터 자체의 아키텍처들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